자,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 기준 판례죠. 이제 자기와 부자기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요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판례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귀다라는 거죠. 요게 기준인 거죠. 요 부분. 자, 요 판시가 나온 사건이 2002도 995 이른바 보람의 병원 사건입니다. 보시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찧어 경막 외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죠. 출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어요.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의료진에 의해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지만 뇌 수술에 따른 뇌 부종으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 보조 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자,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뇌 부종 때문에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따라서 호흡 보조 장치를 부착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해자의 와이프요. 피고인 1, 이제 의사죠, 의사 등에게 사정이 있어요. 이제 피해자가 이제 남편인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한 17년 동안 거의 무의도식을 했어요. 무의도식하면서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니고 술만 마시면 또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는 어떻게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돈은 크게 나가고 있지.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자였지.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처가 의사한테 가서 치료비 부담 못한다 라면서 계속 퇴원을 요구합니다. 계속 퇴원을 요구해요. 의사는 일단 보시면 의사는 레지던트가 있었고요. 또 그 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지던트가 주치의였죠. 그러니까 레지던트한테 가서 계속 돈 없다, 퇴원시켜달라 계속 조릅니다. 근데 레지던트는 이거 퇴원하면 사망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처는 굽히지 않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럼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가 또 교수한테 가서 계속 퇴원을 요구합니다. 교수도 똑같이 얘기했겠죠. 퇴원시키면 사망합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는 계속 퇴원을 요구해서 결국은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까지 이제 구급차로 가는데 구급차에 이제 호흡 보조 장치 부착한 채로 갔겠죠. 구급차에서 이제 집으로 데려다 놓고 이제 뭐 해야 되죠? 호흡 보조 장치를 떼야 되죠. 떼고 나서 바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일단 대강 3명이 되는 거죠. 또 레지던트, 교수, 의사들, 이 2명의 의사들. 자, 어떤 죄책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한번 쭉 보시죠. 피해자 처는 여러 차례 그 의사에게 집으로 퇴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인공호흡 장치가 없는 집으로 퇴원하게 되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를 집으로 퇴원시키면
호흡 정지로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얘 이런 애야, 이런 애야. 그리고 지금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병원비만 많이 나가. 피해자가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더 이상 치료비를 추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 집요하게 퇴원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계속 퇴원을 만류합니다. 퇴원시키면 사망합니다 라고 퇴원을 만류했지만 처가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진 거죠. 결국 받아들여서 퇴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처가 퇴원 수속을 마치자 피고인 E는 그러니까 레지던트인 거예요. 레지던트가 인턴한테 피해자를 집까지 호송하도록 지시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피고인 3과 인턴이랑 처가 피해자를 중환자실에서 구급차로 옮겨 싣고 피해자 집까지 데리고 간 다음 인턴이 처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부착하여 수동 작동 중이던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한 거죠. 그 무렵 피해자는 바로 사망합니다. 자, 쟁점이 뭐였죠? 자귀와 부자귀의 구별 기준. 누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 또 레지던트와 그 교수, 의사. 일단 살인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귀냐 부자귀냐라는 거예요. 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귀보다 부자귀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자귀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처는. 반면 레지던트 교수는 부자귀보다 퇴원을 지시한 자귀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귀에 의한 살인, 자귀에 의한 살인 방조죄가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처는 부자귀 살인죄, 자귀보다 부자귀가 더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거죠. 또 이 의사들, 레지던트, 교수, 자귀가 뭐죠? 퇴원을 지시한 거죠. 퇴원을 지시한 자귀가 부자귀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들 의사는 자귀에 의한 살인 방조죄, 처의 살인죄, 살인 방조죄, 살인죄를 도와준 살인 방조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겁니다. 자, 끝으로 인턴이요. 인턴. 호흡기 재건 인턴이요. 인턴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죄로 봅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턴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도 없었고 따라서 무죄라고 봅니다. 요 세 명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쟁점은 미필적 고의예요. 와이프는 퇴원시키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수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즉 미필적 고의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거죠.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위,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와이프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살인죄, 공동정범, 기능적 핵유지배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인죄 공동정범이 아니고 태원 지시에 의한 이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만 성립한다라고 본 거죠. 자, 의사들은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 천은 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죠.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라는 거고. 이 인턴은 호흡기 땐 이 인턴은 그냥 기계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본 겁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인턴은 무죄 판단을 받죠. 그래서 이 보라의 병 사건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처에 대해서 판시를 한번 보시죠. 자,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인 거죠.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럼 자기 부작위 뭐냐? 구별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다. 적극적으로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신체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 작용을 통해서.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천은 부작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천은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의 죄책과 레지던트 그리고 교수 의사의 죄책을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턴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구별 기준이 뭐냐? 그래서 구별 기준이 뭐였냐? 요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